님과 모두 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AI를 오랫동안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카이트에서 연구자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는 전략기획실 담당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테크프론티어 대표로서 요즘 가장 유명하신 것은 책을 몇 권을 쓰셨죠. 그 중에서도 이번에 AI 미래 수석으로 간 하정우 박사 의제 책을 최근에 또 2편까지 쓰셨죠. 가능하시면 책 많이 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상희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현 박사님은 제가 꼭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는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15분이라서 버스 타고 보다 늦어가지고 15분을 뛰어왔거든요. 근데 15분을 더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숨돌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개발자는 아니고요. 저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즉 사업 전략을 짠다든가 그래서 오늘 주제랑 좀 연결돼서 AI for Science라는 쪽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인류한테 공헌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은 저는 과학에 있어서의 혁신, 새로운 과학의 도전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 관심 없고요. 저보다 다 잘하니까요. 이미 모든 것들을 저보다 다 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학에는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광고를 하면 좀 전에 이경희 대표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쓴 책들이고요. AGI 시대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2025년 최우수 과학기술 출판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리는 책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하정우 수석하고 다시 낸 책이 하정우 수석이 수석되기 바로 직전에 이때는 출판됐을 때는 이제 수석 발표가 났을 때 6월 30일 날 출판했는데 덕분에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AI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친구의 꿈이 무엇인지를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최근 얘기들이 다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업 전략, 국가 전략, 그 다음에 AI 세이프티에 관한 이슈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엔트로피의 다리 아모데이가 가끔 글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 에세이를 써요. 에세이를 쓰는데 이게 Machines of Loving Grace라는 글인데 여기서 이 친구는 AGI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Powerful AI라는 말을 씁니다. Powerful AI가 되면 어떤 정도의 인텔리전스를 가질 것인가 모든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1000명 이상의 천재들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100만 개 이상의 GPU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정도 규모를 설치한 데는 없지만 어저께 자커버그가 자랑스럽게 자기네가 프로메티우스하고 하이페리온 할 건데 하이페리온은 5기가와트짜리 급을 하는데 그 규모가 맨하탄 전체 규모만 하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렸죠. 이미지를. 맨하탄 크기만큼의 데이터 센터를 갖추겠다라는 얘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 200만 대 규모까지 가겠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15,000개 정도의 GPU 파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죠. 제가 어저께 과기부 차관이랑 아침을 먹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노벨상을 수상한 데비스 하사비스나 제프 햄ilton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I for Science를 AI for 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포당 대학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네이처랑 같이 나온 리포트인데 한 67페이지 정도 돼요. 67페이지 정도 되는데 각 과학 분야에서 얼마나 AI가 많은 연구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시야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뭐 리포트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그림도 많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코어 AI를 포함해 전체 AI에 관계된 논문도 물론 많지만 100만 개 이상 나오지만 사이언스와 관계된 논문들이 한 67만 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부당대학에서 내렸지만 그 많은 논문의 발행자들은 주로 아직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직 거기에 거론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광주에서 그 분광기에다가 AI를 붙여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분광기를 한 번에 하면은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각종 분야별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총괄한 리포트니까 2025년판 리포트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LLM, 뭐 LRM, 뭐 LAM,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최근 모델들을 얘기하고 그 베이스 모델들을 얘기하고 또 액션 모델, 에이전트 모델들을 얘기하지만 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꼭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의 LLM 모델이 반드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각 분야별로 도메인별로 특성을 가져서 아까 이제 이재현 박사도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모델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뒷부분에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알파 폴드 2까지는 트랜스포머를 썼어요. 근데 알파 폴드 3에 가서는 좀 더 이 단백질 접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다른 걸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리가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추론의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좀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떨어져 있는 것의 어떤 연속성을 찾아내는 데까지 좋았는데 다른 것들 특성이 다른 것들과 연계되는 것까지도 생각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고 물론 이 안에서 이제 뭐 퍼포머라든가 페어포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알파 폴드 2하고 알파 폴드 3하고는 완전히 아키텍처가 바뀝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데비스 하사믹스는 알파 폴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이소모픽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6억 불인가 뭐 투자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영국에서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출범합니다. 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머티리얼들 또는 그런 그 재료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라는 이런 류의 회사들이 모여서 그 중에 아이소모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픈AI가 투자한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등장을 해서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픈 마인드. 근데 거기서 재미난 걸 봤어요. 이 오픈마인드에서 만들 데이터셋이 과거 50년 동안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보다 20배 더 많아질 거다. 우리가 요즘에 자꾸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저는 어쩌면 과학 분야는 앞으로 만들어질 데이터를 어떻게 더 많이 축적하고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 더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들. 여기는 지놈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신규 물질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물질을 찾아낸 거예요. 얘네가 220만 개의 가능성 있는 물질을 찾아냈고 그 중에 38만 개는 실제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 됐어요. 수소제 물질들, 뭐 초전도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머티리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말하다 삑사리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에 이런 류의 경우에도 그 서로 같은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는 치환했을 때 어떤 특정 부분에 원자들을 치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뀌는가를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샘스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GNN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는 또 네이버의 AI 개발 총괄하는 성낙호하고 좀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LLM이 굉장히 거대한 규모, 트릴리언 파라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지만 이런 특정 도메인의 문제들은 때로는 굉장히 파라미터 수가 작고 그 도메인에 굉장히 특성화된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활용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GNN들이에요. 물론 GNN 파라미터 적지만 계산량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노드와 엣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메타젠이나 메타스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물질을 썼는데 이거는 디퓨전 모델 썼거든요. 디퓨전 베이스드 아키텍처 썼는데 그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물질을 찾아낸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내는 건 8,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균형보다는 그 거기 220만 개보다는 작지만 훨씬 더 어떤 특별한 목표, 특별한 타겟을 갖고선 물질을 찾아내는 경우는 이런 모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나 모델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 문제의 본질적인 특징을 따라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핵융합 쪽에서 강화학습을 쓴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프캐스트라든가 웨더 쪽에 하는 것들이 GNN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수는 많지 않고 데이터를 그래프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그럴 경우에 이런 그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GNN, 디퓨전 모델, 강화학습,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도메인에서 사용했던 특성화된 그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모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과학적 연구에서의 특징입니다. 알파진업은 그 앞단에는 CNN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연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물론 대학이나 연구소들도 굉장히 잘하지만 저는 항상 어디 논문을 많이 보냐면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AI for Science 섹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for Science 섹션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분야에 따라서 그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 거 아닐까? 특히 이제 피지컬 AI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물리학 쪽의 파운데이션 모델, 또 바이오 인포메틱스,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 사이언스 쪽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그 하나의 모델로만 제한되지 말고 다양한 모델을 좀 접근해서 트라이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까 또 제가 들어온 순간 코사이언티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코사이언티스트는 에이전트 모델, 에이전틱 AI를 이제 여기다 접근해보자는데 이거는 리서치 쪽이죠 오히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성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랭킹을 정하고 그래서 이밸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은 주목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연구의 방향을 잡고 아이디어의 가설을 잡는 데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코사이언티스트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외에 바깥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모듈들이 붙어서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언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얘를 하나의 공반 과학자로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다른, 아까랑 좀 다른 거지만 알파 1번이라고 해서 얘는 코딩 에이전트인데 코드를 만들고 그것을 이밸리에이션해서 다시 코드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진화시켜서 그래서 점점 반복되면서 생성된 프롬프트에서 만들어진 것을 다시 프롬프트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개선될 수 있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높인다라든가 최근에는 뭐 매트릭스 복제하는 데 있어서 56년 만인가 59년 만에 더 개선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거 허용해야 돼? 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심지어 자신의 코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다른 AI의 코드를 개선하고 하는 것까지는 글쎄 봐줄 수 있었는데 AI가 스스로 코드를 개선해서 자기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게 됐을 때 과연 그걸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를 우리가 알고서 통제할 수 있을까? 얘가 어디까지 바꿨고 그 결과의 파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 인간이 오버스테이지 할 수 있을까? 못할 거라 생각해요. 어제도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러한 진화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보다 못한 지능이 못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난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굉장히 우울하게 들리는 얘기긴 하지만 그거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MIT의 맥스 테그마크 교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직 너무 이른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알파 리더고 아까 이전 박사도 다른 예제를 보였지만 이제 그냥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거나 개선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험실 장비와 연결해서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 연결해서 거기까지 액션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AI 네이티브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들이나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AI로 그것을 개선하거나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에서 아예 처음부터 AI로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걸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서 AI 네이티브한 아이디어, 이것도 AI 네이티브한 에이전트라고 이제 말을 붙이고 있는데 오토 DNA라고 하는 결국 그 생물학 쪽에 생명과학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에이전트들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과정. 아까도 뭐 한가에서 다른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재현 박사가 얘기했는데 이게 쉽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이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또 굉장히 많은 컴플렉시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학 연구를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에 넘어서 동반자가 되다가 이제 과학 연구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좀 긴장될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해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최근에 프론티어 모델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CBRN이라고 해서 그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뉴클리어, 핵, 그 다음에 방사능 이런 쪽의 물질 또는 이런 쪽의 무기 이런 쪽의 어떤 결과물을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검증하거든요. 미국의 AI 안전연구소나 영국의 AI 안보연구소에서 새로운 모델이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나 오픈AI가 등장하면은 새로운 모델 나가면 레드팀을 자기네 내부와 외부의 전문 회사들한테 맡겨가지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CBRN 테스트예요.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누가 굉장히 적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악의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우리가 전혀 대처할 수 없는 물질, 대처할 수 없는 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으로. 근데 최근에 클로드 3.7이 처음으로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안전 규약의 레벨 3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피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네 안전 policy의 레벨 3를 가동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나온 수준의 정보만을 갖고선 뭘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나오지 않은 수준의 그러한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적은 퍼센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사회에게 주는 경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을 위한 AI 연구의 기반은 첫 번째가 글로벌 수준의 고급 데이터셋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고급 데이터셋은 이미 많이 존재해요. 그 고급 데이터셋을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셋을 얼마나 많이 활용해보고 만져보고 뒤져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AI 데이터셋 과제 문제점 때 그거 할 때 한 4년 동안 제가 그 과제 기획위원을 했었는데 총괄기획위원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과학자들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쪽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들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얼마나 많이 건드려 보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적을 하거나 접근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 건가 이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LLM의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는 다른 아키텍처, 특히 과학 특정 도메인을 위해서 좀 더 최적화된 파라미터 수가 작더라도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들을 위한 그러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오픈소스로 많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알파포드 3에서 코드 공개를 안 해가지고 네이처지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항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인데 왜 딥마인드 공개 안 했냐 막 해가지고 곧 공개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네도 아이스모픽 같은 데가 이제 먼저 가져가고 그래서 공개를 슬슬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라고 제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오픈소스를 갖고 글로벌 데이터셋을 갖고 새로운 모델들을 해본다든가 접근해본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 연구자들하고 AI 과학 연구자들하고 과학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AI 연구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과학 AI 연구 허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연구소 만들어서 사람 오라고는 안 될 거고 기존에 이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AI 연구자나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굉장히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일지 시스템일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역시 흥미죠. 제가 여기 보면 dolphin 잼마라고 그 돌고래 소리를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돌고래 소리를 그 저장해놓은 그 데이터 갖고 WDP의 데이터 갖고 조지아 테크하고 구글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잼마 갖고 이거 할 수 있다. 재밌잖아요. 저런 것도 해볼 수 있구나. 저런 거를 시도해보겠다는 생각, 그런 그 흥미, 재미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과학을 연구하시면 안 되고 과학자가 재미있고 그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게 우리나라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이분들한테 제공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정책을 좀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GI 또는 ASI 슈퍼인텔리전스가 만약에 2017년이나 2030년 데미사 서비스나 다리오 암데이가 예견하는 대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거고요. 과연 얘네들이 얘기하는 마카데스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테크노 유토피아가 가능할까? 이 과학을 통해서 AI가 만든 새로운 과학을 통해서 풍요로움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이상 희소성은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로 열고 일부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제프리 인턴 교수나 요시아 벤지오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생명의 역사상 지능이 낮은 게 지능이 높은 것을 통제하거나 거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지능이 뛰어난 것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빙이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인류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프리 인턴 교수나 워치웨이드의 요시아 벤지오 교수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나타나는 뭐 클로드라든가 뭐 그록이 보여주는 이상한 짓은 이제 X에서 많이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이상해요. 자기 내부에 스스로 우리한테 안 보이는 목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왜 체인 오브 소스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이거 하고 있고 이런 고민하고 여기 웹사이트 갔다 왔고요, 막 이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과정을. 그 중에서 진짜인가라고 찾아봤더니 한 30%에서 40%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예요.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하니까 보상함수를 하잖아요. 보상함수 해킹이라 해서 자기가 보상함수 잘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마치 애가 엄마한테 사탕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안 치운 것도 치웠다 그러고 정리도 했다고 숙제도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애를 키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었던 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이걸로는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 만들었던 네이비 실버가 한 말이고 엊그저께 에드워드 대학의 리차드 서튼 교수가 또 똑같은 얘기했죠. 경험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경험하는, AI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연구를 앞으로 하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뭔가 세상을 보고 경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면서 알아냄으로써 인간은 미처 하지 못했던 이 과학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우리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패턴, DNA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 이런 걸 얘네들이 찾아내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으로서 얘네들이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파5와 알파0를 비교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알파0의 시대를 우리가 얘기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능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공존을 하면서 인간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